태국 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태국 국민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어마무시한 세력이 있었는데요. 태국 농가의 현재 상황은 끔찍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경제력마저 추락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린, 오늘도 일찍 왔네요. 에릭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시곤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기대돼서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강의실이 차츰 학생들로 채워지는 동안 저는 지난밤 뉴스에서 본 전염병 관련 보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태국에서 발생한 탄저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버지가 국제의료지원단체에서 일하시던 시절, 저는 태국에서 2년을 보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종소리와 함께 에릭 교수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교수님의 첫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미디어의 관심이 줄었을 뿐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죠. 최근 한 나라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사람에게까지 퍼지며 농촌과 도시 모두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질병이 어떻게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세계 곳곳에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전염병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아프리카 대륙 지도와 함께 붉은색으로 표시된 우간다가 보였습니다. 2022년 우간다에서 발생한 마르부르크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와 유사한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80%에 이르죠.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직원 5명이 감염되어 3명이 사망했습니다. WHO가 즉시 개입했지만 감염 경로 추적에는 실패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우간다의 격리 시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이라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으로는 2021년 브라질에서 퍼진 광우병 의심 사례입니다. 미처 도축 전에 발견되지 못한 감염소가 일부 가공 육류로 유통돼 식품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어요.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데 이 사태로 인해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죠.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식품 안전 더하기 무역 영향은 국제관계 변화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브라질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예요. 처음에는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인도 북부 지역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니바 바이러스입니다. 과일 박쥐에서 유래한 이 바이러스는 몇몇 농촌 지역에서 인간 간 전염이 의심되며 봉쇄 조치가 실시되었어요. 학교가 폐쇄되고 지역 경제가 마비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이 사진은 비어있는 시장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활동이 중단돼요. 특히 농촌 지역은 더 큰 타격을 받죠. 과일 박쥐가 서식하는 지역의 농부들은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질병의 위협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벌어진 탄저병 사태는 단순한 전염병 그 이상입니다. 감염자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발생했죠. 이 사건은 질병뿐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 식품 유통,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탄저병은 흔히 가축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인간에게 전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 탄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 탄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죠. 문제는 이 질병이 발생한 지역이 라오스와의 국경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에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육류가 이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죠. 저는 노트에 탄저병 더하기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 영향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에 이 문제를 축소하려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전염병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는 어떤 요소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국민의 건강인가요? 경제적 이익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안정인가요? 이제 태국의 탄저병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국 북동부 묵다한주 돈탄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주목해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태국 지도가 나타났고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북동부 지역을 가리키셨어요. 이 지역은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농업이 주요 산업입니다. 특히 소 사육이 활발한 곳이죠. 저는 그 지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푸른 들판과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물소들, 그리고 친절한 농부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죠. 지난달 이 마을에서는 파파 축제라는 불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공덕을 쌓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소를 도축해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고 축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도살된 소는 라오스에서 수입된 소였습니다. 문제는 이 소에서 탄저균이 발견되었고 이 고기를 먹은 마을 사람 중 2명이 감염돼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교실에 놀라움의 한숨이 흘렀어요. 저는 빠르게 노트북에 라오스에서 수입 탄저균 감염 사망자 발생이라고 적었습니다. 탄저병은 어떻게 발병하나요? 뒷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탄저균은 주로 흙에 서식하며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장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인간은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그 고기를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어요. 피부 탄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위장관 탄저는 매우 위험하죠. 감염된 소고기는 이렇게 유통되었습니다. 묵다한주 돈탄구에서 시작해 나콜라 차시마주 피마이구의 소고기 가게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여러 음식점으로 퍼져나갔죠. 저는 그 경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도축된 고기 나눔 지역 전파 공포 경제 붕괴라는 흐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은 638명입니다. 이 중 98명이 감시 대상이고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이 사망했어요.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소고기 소비가 급감하면서 태국 전역의 노점과 정육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묵다한 주에서만 150개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았고 1개월 동안 영업 중단을 준비하고 있죠. 슬라이드에는 텅 빈 시장의 사진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벼야 할 곳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소, 그리고 검역 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엘린. 이것이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겠네요.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이제 국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이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요? 옆자리 친구가 조용히 물었어요.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중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라오스는 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내륙국이었죠. 라오스는 최근 10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면서 경제적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었죠. 지금 라오스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죠. 문제는 단순히 한 마리의 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총리는 이 사태가 터지자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의 발언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수입된 소에 대한 언급이었죠. 교수님은 총리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짧게 보여주셨어요. 총리는 태국 내 위생관리 실패와 농민들의 주의 부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수입된 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태국 내의 방역 실패로 돌렸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의식한 결정이었죠. 저는 노트북에 정치적 입장과 공중 보건이라고 적었어요. 패통탄 총리에게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는 태국 총리 취임 직후 중국과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 농민들이요. 정확합니다. 엘린 여기 봐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시위하는 농민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범인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소를 키우던 농민들까지도 싸잡아 위험한 축산업자로 취급받고 있어요. 소비자는 고기를 외면하고 가격은 폭락하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태국에 살 때 알고 지내던 농부 가족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실제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육점의 소고기 가격은 280바트에서 150바트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하루 판매량이 30kg이던 가게들이 지금은 고작 3kg만 팔고 있죠. 저는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90% 감소요. 이건 거의 파산 수준이잖아요. 많은 점포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도 1개월 동안 영업 중단을 준비 중입니다. 태국 정부가 약간의 보상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입 경로와 검역 과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투명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는 태국 농민연합이 발표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한다. 정부가 숨기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농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 협력 관계가 있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저는 농민연합 국제조사 요구 한국 언급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외교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이해관계가 그 의무를 방해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국제보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태국 정부는 그렇게 중국 눈치를 보는 건가요? 자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패통탄 총리의 외교 정책은 중국과 싸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예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중국과 라오스, 태국 간의 무역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공급망을 보세요. 라오스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받았고 이제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라오스의 주요 산업, 특히 축산업은 대부분 중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죠.
저는 노트북에 중국 라오스 대리인 태국 피해자라고 적었어요. 이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라오스 국경 지역의 소농장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축 질병이 보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알고도 수출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라오스의 특정 지역에서 이미 소 질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검역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고 태국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근데 왜 태국 정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걸까요? 옆자리의 친구가 물었어요. 태국의 현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최우선시합니다. 무역 중단은 단기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죠. 그리고 중국의 체면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외교적 과제예요.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와 중국 고위 관료들이 악수하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더구나 현재 태국에서는 수입 경로, 위생 검역 미비, 중국산 축산업 관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보도하려다 압력을 받았고 농업부 내부에서 제기된 우려는 무시되었죠. 최근에는 태국의 독립연구소가 라오스, 태국 국경에서 소 이동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소들은 중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라오스 북부 농장에서 왔고 이미 그 농장에서 여러 차례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어요. 병든 소들, 부실한 격리시설, 그리고 허술한 국경 검문소. 그러나 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며 일축했어요. 농업부 장관은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까지 말했죠. 국민의 생명보다 외교가 먼저인 정권, 그 대가는 지금 태국이 치르고 있는 거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검역 그리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있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요. 태국의 한 시민단체는 진실은 외교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과거 태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한국 농축산 협력 프로젝트 2010에서 2018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태국은 약 10년 전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국의 성공적인 가축 방역 시스템을 태국에 전수했습니다. 수입 축산물의 방역 기준, 유통 추적 시스템, 질병 신고 체계 등을 도입해줬죠. 덕분에 이런 대형 감염 사고는 없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협력의 핵심은 타이, 코리안 디지털 축산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수입 가축의 이력을 디지털로 추적했고 국경 검역소에서 정밀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었죠. 왜 지금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정책이 변화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대부분 중단되었고 대신 중국과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었죠.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2018년과 2023년 태국의 가축 질병 발생률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2023년의 수치가 거의 3배나 높았어요. 통계는 명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체계가 무너진 후 태국의 가축 질병 발생률은 급증했어요. 특히 국경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축의 감염 사례가 많아졌죠. 더 흥미로운 것은 현지 농민들의 증언입니다. 태국 북동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나이 지긋한 태국 농부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영상 속 농부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랑 일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 없었지. 그때는 모든 소에 전자 태그가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슬라이드는 다음 인터뷰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방콕의 한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있을 때는 내가 파는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검사를 통과했는지 모두 증명할 수 있었어.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샀지. 지금은 그런 신뢰가 사라졌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현 상황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었죠.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원칙과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가치에 기반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매년 정기 검사, 전자 시스템 유지, 교육 프로그램 등의 많은 투자가 필요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태를 보세요. 때로는 비싼 시스템이 실제로는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매뉴얼이 아직도 태국 농업부 서버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죠. 필요한 것은 단지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저는 희망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태국의 농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소규모 시위대가 한국 시스템을 되살리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태국 국민의 목소리는 정치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시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농부들은 소를 이끌고 거리로 나와 있었고 진실을 말하라, 우리의 생계를 지켜달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현재 태국 전역, 특히 피해가 심각한 묵다한 지역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위는 단순히 정부 비판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든 농민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묵다한의 농민들은 정부보다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과 손잡게 해달라, 정치 말고 생명을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죠. 이 사태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라오스 소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라오스는 중국 자본의 영향력 때문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농민들은 매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무너졌어요. 최근 20개 이상의 정육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태국 방콕의 한 병원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은 정치적 갈등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보건협력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고 교실의 불을 밝게 켰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런 국제적 보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을 덮는 정권은 전염병보다 무섭다. 우리는 한국처럼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노트북을 닫으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 저도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진실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요. 태국의 농민들처럼
정치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로 인해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국민들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